저한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을 중심으로 이게 1번이고 2번이거든요. 근데 글씨체가 작지가 않아가지고 맘만 먹으면 한 권을 그냥 하루면 2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내용 자체는 되게 좋고, 이 김지원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취지는 그겁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을 제대로 정립하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이 그 일제 36년을 지나서 어떻게 건국이 되었는가를 이제 좀 쉽게 독자들이 이제 쉽게 알게끔 설명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승만이란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개념에서 이 책을 쓰신 건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긴 하되 스토리는 좀 김민주라는 기자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추적해가는 과정이에요. 이 책이 올해 7월에 나온 겁니다. 7월에 나온 건데 2020년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동안 추적해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혹시 일단 기초적으로 이거는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이승만 대통령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네.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러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인데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이승만에게 줬던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뭘까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독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승만이 처음에 대한민국을 정부를 만들 때 포부는 뭐였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원래 처음 취지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제1회 재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첫 번째 국회 때 이때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짧지만 아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대통령 취임 그리고 재헌국회 때 이승만이 기도했던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는 대충 아시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도 태어났죠? 1875년.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에 태어나요. 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만 90살을 살아요. 예, 그리고 1960년에 4.19가 일어나죠. 4.19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나서 5년을 더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1875년이면 우리나라 고종임금 때인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기라고 했을 때는 1875년부터 1905년까지 잡을게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요 기간이 이승만에게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일제가
일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영국이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활발하게 이제 들어올 때거든요. 물론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75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므로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 이제 문물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기독교가 활발하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교 집안의 가정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누굴 만나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요.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서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이승만이 예수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 진리만이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확신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제 20대, 30대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거의 그 약소국으로서 열강에 먹히냐 안 먹히냐 과정에 있던 나라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 이승만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승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이 망해가는 조선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망해가는 조선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이승만 청년은 기독교로 본 거죠. 이 기독교만이 우리 조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895년 그 민비 시해 사건을 기점으로 이승만이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사건을 보고 이승만이 막말로 이를 갈기 시작해요. 이 일본 놈들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 일개 국모를 저렇게 처참하게 살해할 수가 있을까?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었고 이승만도 없었기 때문에 분노만 하고 있는 거죠. 분노만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을 보니까 일본에 저렇게 신식 문명이 들어오고 신식 무기가 들어오고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훨씬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서 이승만 연구를 한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금 왜 외국에게 이렇게 먹힐까 말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걸 보니까 그 정답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하기 때문이다. 이 쇄국 정책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다. 흥선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아주 낙후된 나라로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개념을 이게 마스크 계속 내려가는 게 말하면 내려가네. 말하면 벗고 하셔요. 아니 근데 쇄국 정책을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쇄국 정책이 이제 풀린 거예요. 근데 쇄국 정책이 풀렸을 때 이미 때가 늦은 거야. 서양은 너무 강해져 버렸고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져 버렸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양반, 상민, 평민, 백정 이 개념을 이승만 대통령 반드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 절대 이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막 본 거예요. 보고 그런 와중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도 저 미지의 나라 미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게 됐는데 미국을 보게 되면 그 이승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승만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미국 하와이랑 이승만을 절대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하와이랑 이승만 절대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 하와이는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와이는 우리나라의 제2조선. 제2조선. 하와이를 가면 혹시 목사님 신혼여행 하와이로 갔다 오셨나요, 사모님하고? 아니요. 아닌가요? 하와이를 가면 하와이 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가봤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와이에 가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데가 무려 지금 180군데가 있대요. 어휴. 하와이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관련된 곳이 180곳 거의. 예. 그래서 요새 김민주라는 기자가 하와이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채취를 이제 찾는 이제 작업이 나오는데 하와이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기독학교를 세웠어요. 왜 기독학교를 세웠냐면 일단 요거를 얘기 드릴게요.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간 게 1903년이래요. 1903년인데 하와이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그쵸 어떤 배 타고 노동. 그쵸 당시로서 우리나라에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지의 세계였고 하와이가 1898년에 미국 땅이 됐어요. 하와이가 1898년 아무 그 연고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이 하와이가 미국 땅이 되고 1903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히 이민을 이민이죠. 일제히 나라가 망하고 어떤 피신의 개념으로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를 갔는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를 언제 가냐면 1904년에 가요. 근데 가면 이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한 2,000명 정도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노동하러 간 게 아니고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거지만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탕수수. 그러니까 이거 유명하잖아요. 예. 그 사탕수수 하는 사람들 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문맹률이 당시 우리나라 1800년대, 1900년대 우리나라 문맹률은 양반 가문 아니고는 거의 낮았죠. 글도 못 읽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자.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면 또 뭐냐? 국제사회, 조선이 국제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한 나라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자. 하와이에 가서요? 예, 하와이에 기독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반드시 가르치자라는 게서 세 가지예요. 성경, 국어, 영어. 하와이에 갔는데도 영어를 모르는 거지. 예, 하와이에 갔는데 그냥 이민만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청년이라고 할게요. 이 이승만 아직 30이 안 된 이승만이 과연 영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바로 이 선교사들, 뭐 아펜딜러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옛날에 그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알렌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영어와 서양 학문을 배운 이승만이 여기서 그때는 무슨 교사 자격증 뭐 그런 게 필요 없었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세워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놔둬도 됐는데 그 이승만 청년이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905년도에 우리나라 의사보호조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이 하와이에서 다시 그 전에 조선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조선으로 돌아가면 이승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민영환 그리고 안창호. 아니요, 하와이 가기 전에 잠시 다시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와이 가기 전에 민영환, 안창호, 백범, 김구, 지금의 고려대학교 세운 김성수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 뭐 일단 한번 볼게요. 근데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 학문을 본격적으로 다 같이 공부한 거죠. 근데 1905년도에 의사보호조약이 생긴 바람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민영환 이분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못 이겨서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성통곡을 하죠. 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민영환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안창호만 빼고는 다 이승만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려요. 김구 선생님도 4살 아래고 다 아래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하고 친했던 분이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김치선 목사님. 이제 친했던 분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서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그 비록 이제 일본에게 분명히 망할 걸 분명히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건 뭐다?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다. 해가지고 이승만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유명한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시작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데 이 16명 중에서 9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을사보호조약 전까지 역사를 대충 쉽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을사보호조약 그러니까 하와이에 갔을 때 이승만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걸 소식을 듣고 민영환이 자살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서. 근데 이제 이승만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누굴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권유를 해요.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승만이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이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가요.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전 부인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여사님이 계세요. 박 여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나 뭐든지 이분만 남고 이승만한테는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아들을 데려가는데 아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데려온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부하가 이제 나중에 데리고 와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부하 이름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죽어요. 병나서. 아마 풍토병 같은 걸로 죽어요. 죽고 그 슬픔을 겪게 되죠.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승만이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뭐 자유주의가 뭔지 보수주의가 뭔지. 미국의 그 뉴욕에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로 유학을 가려고 여기를 왔어요. 유니온 신학교가 지금 어디냐면 오늘날 그 한신의 교수들이 거의 다 여기 출신이거든요. 자유주의를 떠나서 여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믿는 학교거든요. 그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도올 김용옥도 여기서 잠시 공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유명한 자유주의 학교예요. 아펜셀러 선교사 말고 그 또 이승만 대통령을 그 유학 그 미국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람 중에 이제 스미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니온 신학교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네요. 만약에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면 또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죠. 유니온 신학교 안 가고 여기서 등록금까지 냈는데 그것도 환불받고 어디로 가냐면 그 미국의 미국의 프린스톤 대학교로 유학을 가요. 그 여기서 신학 어떤 공부 중이냐면 정세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프린스톤 나온 국무총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신학을 공부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승만 대통령 신학 공부했던 거 모르셨죠? 알았죠. 알고 계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철학을 공부하고 경제까지 다 전공하고. 경제법까지 다 공부를 해요. 다 전공하고. 예. 이승만이 여기서 대학원까지 다 나와요.
박사과정까지 다 합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처음에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나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와서 이승만이 이제 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유능한 조선을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정치가가 되길 바란 거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당시 기독교라는 게 그렇게 뭐 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 할 때는 썩 그렇게 뭐 달가워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45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할까? 일본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독립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미국에서 있는 동안 그 조선 독립을 위한 청원이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납니다. 뭐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 예. 레이건은 이때 애기였을걸요? 아니 치 지나가다가 또 아마 태어나지도 윌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 다 만나요. 그래서 루즈벨트 이 사람들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편지도 보내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우리 조선이 지금 일본한테 망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근데 그 전에 이승만이 가졌던 생각은 또 뭐가 있냐?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거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승만에게 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건 20대 때 가졌던 생각인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조선은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어요. 왜 망해야 되냐?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누고 철저한 유교국가, 철저한 뭐 은둔의 나라 이런 개념을 가진 조선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 조선, 뭐 은둔의 나라 조선, 세국 정책을 하는 나라 종선 이런 조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조선을 계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다 비판을 해요. 이승만이. 불교도 우리 조선을 망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것이고 유교도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도 결코 우리나라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직 우리 조선을 더 국민들로 하여금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 부강시킬 수 있게 만드는 원리는 뭐다? 바로 이 기독교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그러니까 요 중간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이승만이 미국 가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기 전에 하와이에 갔다가 조선에 돌아와서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요. 아, 그 한성 감옥에서 독립을 네, 그 감옥이 한성 감옥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와이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후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쵸. 그 후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거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거기 나름으로의 생활 그쵸. 되고. 이승만이 하와이를 3번을 가요. 하와이를 3번 갔는데 언제 가냐면 1904년도에 한 번 가고 1920년대에 한 번 가고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요. 물러나구나. 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 누구지? 프란체스카 여사랑. 예, 하와이에서 죽은 거야. 하와이에서.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을 이제 한국에서 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를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한 5년, 6년을 진행해서 그래서 이승만이 제일 심하게 당했던 고문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물속에 처박히고 그런 고문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버려, 기독교를 버려라. 기독교 버리면 너는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근데 했는데 이 한성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해요. 사람들하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탈출이 실패해가지고 더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솔직히 이 한성 감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아마 이분에게는 한성 감옥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이제 세월이었지만 나중에 해고록에서는 이 한성 감옥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 왜냐하면 여기서 이승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돼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이승만이 여기서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 거기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그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준 거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나오는데 큰 그 사람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감옥에 있던 동지들이 죽을 때까지 거의 같이 가요.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 예, 독립정신. 우리나라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예, 독립정신을 책을 써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영어로 쓰려고 그랬어요. 영어로 쓰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권유한 거죠. 일단은 한글로 먼저 우리 국민들을 깨우자. 그래서 독립정신을 써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어떻게 성장해서 일본의 이 만행에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고 저항해야 된다. 그 동시에 이제 이 독립정신의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세계 민주국가들 향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자유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독립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1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민족 정신을 구축시키고 2차로는 해외 그 큰 민주국가들한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책이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한성 감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도 막 써요. 막 그 비밀리에 몰래 미국을 향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이승만 참 이게 아까 전에 참 목사님은 잠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승만이 이때 영어를 배우고 그런 게 결국에 이때
영어를 알았으니까 미국에다가도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이 되게 컸던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이.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윌슨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막 보내고 미국의 그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많은 서신들을 주고받은 거죠.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설명해 주세요.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소련 스탈린이 이거를 또 따라가요. 웃긴 게 뭐냐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민족이 스스로 우리나라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어떤 분은 잘못 해석하면 민족은 자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저도 그렇게 오해할 뻔했는데 민족은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주 독립국가. 그러니까 이게 윌슨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그런 피지배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 뭐에 영향을 줬죠? 3.1운동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3.1운동을 일으키게끔 원동력을 누가 제시했느냐? 이승만이 제시한 거다. 어디서? 한성 감옥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를 통해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도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있다.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의 또 핵심적인 뿌리가 뭐냐면 기독교거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정신이 뭐냐면 인간 평등.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누구랑 이제 또 협조단을 김구 선생님이랑 그래서 편지를 이제 막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 김구 선생님의 원리는 뭐였냐면 폭력적인 저항이 아닌 문서 그리고 지시 그 정보나 지식이나 같은 거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결국엔 이게 뭘로 표현이 되냐면 교육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교육이냐? 바로 기독교 교육. 당시 우리 그 조선시대만 해도 과연 아이들한테 교육의 그 범위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이들에게. 양반 자제들 외에는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이 기독교 교육은 뭐냐? 누구나 평등하게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디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누구나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독립 정신의 하나의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성 감옥에서 아무튼 이 한성 감옥이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시죠? 네. 중간중간에 빠진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잠깐만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중간에 빠진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김구가 여기까지는 이승만과 함께 뜻을 했었지만 47년까지, 1947년까지. 근데 그게 참 아쉽네요. 네, 굉장히 네. 같이 왔다가 근데 한성 감옥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와이를 또 가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되고 그때 활동했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한 180여 군데가 남아 있는 거죠. 하와이는 한번 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승만이 하와이 가서 또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갈까요? 하와이를 한번 가야 되겠네. 하와이 순례처럼. 어쩔 수 없어. 가야 그 돼. 이승만이 또 했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성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이승만한테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성에 대한 평등 남자랑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승만이 여기서 또 채운 학교가 뭐냐면 여성 학교를 세워요. 여성 인권 신장을 네. 많이. 네, 기독교 여성 학교를 세워요. 물론 그 학교가 지금은 그냥 건물만 남아 있대요. 지금은 하와이에. 하와이. 예, 건물만 남아 있는데 기독교 여성 학교 세워서 조선 여성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끔 가난한 자든 뭐 어린 여자든 할머니든 간에 교육을 못 받은 여성들은 다 교육을 받게끔 해준 거예요. 이 기독교 여성 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또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승만은 이제 처음에 감리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서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하고도 이제 원활한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제 하와이에서 기독교 여성 학교를 만들어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신장시켜줘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이승만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정말 여성이나 남성이 평등하다. 솔직히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평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을 같이 외친 거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평등하다. 근데 이 정신을 다 이제 기독교의 정신에서 이제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이승만이. 하와이 독립운동 하는데 이승만하고 여기서 하와이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명이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박용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용만이라는 분하고 이승만이라고는 같은 물론 이분이 훨씬 형이에요. 한 10년 가까이 형인데 같은 이제 신앙의 분이고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활동하는데 이 박용만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나중에 근데 이승만하고 박용만하고 사이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독립운동의 방향에서 방법이 달라요. 이승만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과 저랑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게 뭐냐면 목사님은 좀 진지하고 침착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 타입. 저는 그냥 밀어붙이지 않는 타입. 근데 이 박용만은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냥 일본한테 우리가 공격 때리자. 근데 이승만은 그 말도 맞지만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승만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계몽이에요. 계몽. 국민들을 계몽하는 거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일반 학문을 가르쳐서 무식을 먼저 깨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독립할 수 있느냐. 무조건 총칼 들고 싸워야 된다. 박용만은 이쪽이고 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독립.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생각이 달라서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그래서 박용만이 여러 번 권유를 해요. 우리가 일본 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상해 임시정부만 아시잖아요. 또 임시정부 또 있어. 하와이 임시정부가 있어. 예, 하와이 임시정부가 있어. 근데 역사에서는 이 하와이 임시정부는 그렇게 두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인데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맞아. 예,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하와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하고 뭐가 이제 그 차이점이 있냐면 상해 임시정부는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면 중국에게 도움을 받아요. 중국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가게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데 이제 하와이 임시정부는 일단은 섬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나 뭐 좀 미국의 그 영향이 크게 없던 거죠. 여기서는 그럼 누가 영향력이 크냐면 이승만이나 그 독립운동 같이 하는 분들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고 여기는 그런 게 희미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상해 임시정부를 또 누가 도와주냐면 스탈린이 도와줘요. 이 상해 임시정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박용만은 이 상해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일본을 치자. 일본을 공격하자. 근데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이제 자기가 여기 초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게 믿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충분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평등하게 남녀노소 부분없이 누구나 제대로 된 성경의 가치관 아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만은 급진적, 이승만은 좀 침착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서로 이제 멀리 가게 됐고, 이승만의 이런 쪽에서 좀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헌영, 뭐 그 남노당 출신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이승만하고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아예 결별하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계열과 그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갈리는 거죠. 그쵸. 그런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언제냐면 이미 독립 해방되기 전에. 그렇죠. 이미 그때 해방되기 전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독립운동에 대해서 운동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조건 독립운동가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쵸. 공산주의 쪽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죠. 그쵸.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이제 45년 전까지 전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도 이제 알지만 저희 교육이나 어떤 아이들이나 문화나 그런 데는 아마 뭐 이재신 목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 1910년에서 1945년 사이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독립운동가들이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제 나눠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김구는 절대 공산주의를 지지한 분이 아니세요. 단지 김구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어떤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의견이 다르냐면 이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한 분이고 소련이 지금 북한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승만은 이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된다는 게 이승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같이 통일해서 정부를 하나로 세워야 된다는 게 김구 선생님의 입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 거지 김구가 뭐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구가 북한으로 김일성에게 갔잖아요. 그쵸. 그러고 거기서 죽었죠.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죽었지. 우리나라에서 죽었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이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을 만난 거를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역사를 또 제대로 모르면 김구가 빨갱이라서 김일성이랑 친해졌거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쵸. 국제 정세나. 그쵸. 어떤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가치 평가적인 면에서 이승만이 훨씬 더 안목이 그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때 당시는 오히려 미국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쵸. 예, 김구 선생님 안타깝다기보다는 그분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 그러니까 약간 그쵸. 이거네. 이승만은 현실적이었고 김구는 이상적이었네.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죠.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네. 하나가 돼야 돼.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김일성은 설득하려는 차원이었고 우리 공산주의 나쁜 거다 스탈린의 영향 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저 김일성 저거라고는 안 했겠지만 김일성 저 사람은 절대 돌이킬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승만은 굉장히 비판을 해요. 예를 들어 KBS의 역사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패널들이 나와서 비판할 때.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때의 이승만이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럼요. 가능성이 굉장히 6.25 얘기 나오면 이제 그때 나온 그런 거죠. 상황이었는데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꼭 자기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을 비판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도울 김용욱이 그래서 이승만을 네.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게 네. 국립묘지에서 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승만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됐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민족적이고 감성적인 역사관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런 어떤 단일 정서나 아니면은 저런 이상적인 그냥 막연한 동점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교적이나 국제 정세를 전혀 무시하고 또 어떤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이 저 때만 해도 굉장히 더 부족했죠. 저 때는 많이 부족했죠. 많이 보지 부족했죠.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미리 내다봤다라는 거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 맞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걸 알고 있었고. 이거를 이미 이 사람은 계속 보는 거야. 누구냐면 여운형, 몽당 여운형이라고 그러죠. 여운형이나 아까 얘기했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또 김원봉 아시죠? 김원봉. 김원봉. 이 여운형, 박헌영, 김원봉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자 보세요. 여운형이나 박헌영이나 김원봉이 다 독립운동가란 말이에요. 다 독립운동가인데 이 여운형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운형 같은 사람은 소련의 남북한 지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헌영이 어떤 사람이냐면 박헌영은 나중에 제주 4.3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 돼요. 그 김원봉은 나중에 물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지만 결국에 이분은 월북을 한단 말이에요. 월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자기는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건 뭐냐면 스탈린을 자기는 이제 쫓아가겠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 김구 선생님이 아무리 독립운동가인 김일성을 아무리 설득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이승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나가자. 근데 여기 또 과정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걸 좀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한성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을 가요. 이제 하와이도 갔다가 이제 미국도 갑니다. 가는데 미국을 가서 뭐 윌슨도 만나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 이 당시에 1930년대 이때 이런 미국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이 이승만이 다 만난 거예요. 근데 외교술이 진짜 남달랐던 것 같아. 그런 그쵸. 거는 담대한 성정이며. 그쵸.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 그래야 되나? 웬만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트루먼, 그러니까 대통령을 다 만나. 이승은 트루먼도 만나고, 그럼 메가더 장군도 만나고, 미국의 그 혹시 여러분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도 만나고, 다 만났네. 다 만나고, 그리고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의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도 만나요. 아, 하시군요. 다 만나요.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이승만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나라 독립의 당위성을 계속 얘기해줘요. 네. 저펜 인사이드 아웃. 맞아. 죄송합니다. 예.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미국에서 그 책을 출판했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베스트셀러가 안 되고, 언제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자, 보세요. 재팬, 이게 붙여 쓰는 건데, 이게 죄송합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책에 있어.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결코 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정말 그런 나라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나라다. 근데 이걸 세계에다가 이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면서 윌슨,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 다 보내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도 이승만 대통령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요 분이에요. 메가더.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대국들이 좀 도와달라는 건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좀 기다려라.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도와주겠다. 근데 정말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엔 인기가 없어요. 이거 너무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가득 찬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별로 설득력을 못 얻어요. 설득력을 못 얻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설득력을 얻냐면 1941년 전쟁. 일본이 진주만, 미국 진주만을 아주 그냥, 일본은 절대 나쁜 나라가 아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조선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굳이 우리가 우호적이었군요. 일본을 해코지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나치스가 전 유럽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 다 죽이잖아요. 그렇지.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죽이지 않는다고요. 덤비지만 않으면. 문화적 그러니까는 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였구나. 그쵸. 유태인은 엄청 죽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마루타라는 건 만주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만주 땅에서 그런 거였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일본의 말만 잘 들으면, 뭐 신사참배 잘하고, 뭐 일본의 그 창씨개명하고, 그러면 자유롭게 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일본을 설득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더 이상 지배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을 나쁜 민족으로는 알고 있죠, 이 사람들도. 근데 굳이 자기네가 끼어들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위협을 사용해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의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잘 사는 거죠. 잘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무슨 패권 동북아 패권을 목표로 공격을 한 거죠. 전 아시아를 자기네가 먹을 하면서 미국을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맞아, 1941년 5월 달에 미국 군이 30만이 죽어요. 30만이 그냥 폭탄에 그냥 다 죽어요. 다 죽고
미국의 그 하와이 진주만이 다 폭격을 당해요. 8개의 섬이 다 폭격을 당하고 초전박살이 나요. 이제 무방비 상태로. 그쵸. 일본이 설마 미국을 칠 줄은 몰랐던 거죠. 원래 같은 우호국이라고 예. 했으니까. 열받은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이승만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니네 칠 거다. 그쵸. 칠 거다. 당신들 미국, 일본 너무 믿지 말아라. 얘네 분명히 니네 칠 거다라는 거예요. 칠 거다. 근데 미국의 특히 이 미국의 그 대통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로 제작하고 싶다. 너무 재밌게. 미국의 이 대통령이 이승만 말에 코웃음을 쳐요. 에이 설마 감히 우리 미국을 저 조그만 일본이 우리 미국을 치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이 이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다. 이 일본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미국 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베가더. 메가더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생님의 말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율곡이 10만 양병설 주장했잖아요. 일제 침략을 일본의 외적의 침략을 막으려면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 근데 선조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가더는 그걸 믿고 계속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 말이 맞다. 근데 설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해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41년도에 터지니까 그때서야 미국 땅에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700만 부가 팔립니다. 700만. 그 전쟁이. 이게 700만, 그 이승만 그 조선 사람 그는 누구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트루먼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겠다 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루즈벨트는 그 병으로 죽어요. 병으로. 그 트루먼 대통령 때 이제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먼이 맞지 않아? 아니야 그러면? 트루먼인가 그러면? 트루먼은 네. 트루먼 대통령 때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메가더가 하지중장이 전 대통령이. 설득했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45년에서 49년까지 또 엄청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남한 단독 정부냐 남북한 통합 정부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유명한 용어가 하나 나타나죠. 무슨 용어가 나타나냐면 이런 용어가 나타나죠. 좌우 합작. 좌파와 우파와 합력해서 나라를 일궈나가자. 근데 이제 이승만과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반대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할 때 이미 우리나라 독립 전부터 이미 공산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쪽이고 뭐 이쪽에는 뭐 안창호나 뭐 김규 뭐 이런 분들인데 나중에 안창호 이분은 뭐 우리나라 해방되기 전에 돌아가긴 하지만 이분도 꿈은 뭐였냐면 아마 제가 그 당시 살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휴전선이 갈리기 전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온전하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건데 이분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승만 정권 그 정부 때 살아있었다면 이분도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창호.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게 뭐 윤봉길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원래 유관순이 원래 북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죠? 그 요즘 유명한 역사 그분. 설민석? 설민석은 유관순이 만약에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설민석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도를 해요. 그분이 영문영화과 출신이라 그 역사는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이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김구 선생님도 좌우 합작은 철저히 반대했던 분이시거든요. 김구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굉장히 그 반대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좌우 합작을 해서 독립이 되면 그런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운형이나 박헌영이나 아까 말한 김원봉 같은 사람들이 뭐를 하자고? 좌우 합작해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을 하자. 근데 이제 그게 참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탈린 쪽으로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련도 정말 많이 대줬죠. 네, 소련도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게 참 우리 우방이면서도 우리 적이야 또. 미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봐요. 네, 맞아. 당이 했던 것이나 그 당시 뭐 트루먼 대통령이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도 그때 냉전 시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스탈린이나 그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그거를 정말 자기네가 이제 터지니까. 네, 자기네들이 실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쵸. 이승만이 선각자적으로 굉장히 먼저 그거를 캐치해낸.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분인 건 맞아요. 분명한 거는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통일 과정까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통일 이후에 이제 46년에서 이때 이제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 얘기는 뭐 집사님, 장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이 다 이때 일어나잖아요. 6.25 전에 다 일어나거든요. 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인 동지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 대한인 동지회에 반대돼가지고 뭘 만드냐면 대한인 국민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요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전인가? 1948년 48년.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인데 광복되고 나서 이 대한인 동지와 대한민국 국민회가 나눠져서 여기는 좀 좌파 경향이 돼버리는 거죠. 이쪽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당신은 뭐 월북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냥 북한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이제 저는 안타깝게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스탈린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김일성과 또 누구가 있었는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굉장히 좀 충성하는 그런 그러니까 충성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김일성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김일성을 지도자 세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김일성한테 가는 거죠. 가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교육받고 어디로 침투하냐면 제주도로 가는 거죠. 제주도로. 자, 그럼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에는 그런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산주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냥 그런 어떤 그 순수한 그 국민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에 있는 30년대 군인들이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그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 스탈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좌익분자로 찍힌 사람들이 여기 이제 군인으로 오는 거예요. 군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부 수립하는 거에 대한 반대. 어떤 정부 수립? 남한 정부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제주 4.3 사건이죠. 잠깐만, 이게 몇 년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그 좌우합작 때부터 스탈린의 지령으로 그게 다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겠죠. 예, 그런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국의 사회주의자 좌파들은 그렇게 지령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잠깐만요. 제주 4.3 사건이 여순반란 사건. 47년, 1947년. 제주 4.3 사건이 1947년.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1년 전. 그래서 이제 이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를 공격을 하려니까 또 우리 제주도에 또 순수한 국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직까지 군인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개념인 거죠.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그때 당시는 미국의 어떤 미국의 도움으로 이제 그 주도하에 있는 거죠. 그쵸. 지배라고는 네. 할수 없지만 그런 거죠. 군정 통치?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얘네가 아무튼 제주도 근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 무장공비 세력들이 이 무장공비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제주 사상 사건이 참 논란이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데 여수의 잠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 이승만의 뭐 지시로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승만의 지시로 그거 누구지? 우파의 세력을 파견하잖아요. 저때 제주 사상 사건. 예, 그 얘기 나와요. 예. 민족 지도자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네, 그럴 건 그거 알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광주, 여수, 순천에 군대들이 파견된 군인들이 파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군인들이 또 일부가 어떤 군인들이냐면 좌익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여기 군인 중에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사상을 가진 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치일 수 있을까요? 못 치잖아요. 자기랑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진짜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라 뭔가 좀 그쵸? 여러 분파들이 섞여 있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이 여수에 있는 여순 반란이 여수와 순천인 건 아시잖아요. 네. 여기 있는 우리나라 군인 당신은 우리나라 국군이 46년에 만들어지긴 해요.
만들어 조선 경비대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대는 당나라 군대죠. 그 아무나 받아주면 돼.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은 아무나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가 오냐면 좌익분자도 올 수 있고 지금처럼 신분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 가운데 내가 군인인데 내가 간첩으로 내가 이재신 목사님 쏴 죽이는 거예요. 나는 북한을 자기는 나는 스탈린을 지지하고 여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나도 같은 군인인데 난 내무반에서 내가 이재신 목사님 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광주,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이 60%가 다 그런 좌익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주도에 있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47년도에. 여수 순천 반. 예,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보세요. 여기는 제주도예요. 당시는 비행기가 제주공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지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육지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격해 올 수 있잖아요. 진격해 오니까 갑자기 그냥 마산 군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타나냐? 백선엽 장군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5사단 이제 출신인데 5사단이 이때 백선엽 장군이 사단장이었는데 백선엽 장군이 5사단 이끌고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토벌하러 가는 거예요. 토벌하러 가서 5사단에서 여순 반란 사건을 격파를 시켜버려요. 격파시켜버리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어디로 가냐면 지리산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지리산 공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빨치산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빨치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큰 도움을 주냐면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 전남도지사 이남규라는 분이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는 이승만 쪽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순, 순천 반란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전남도지사 이남규가 그 힘을 써준 거예요. 써줘서 결국에는 이 여순 반란 사건도 진압이 되고 이 제주 4.3 사건도 진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흔히 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희생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평가가 분분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194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갈라지게 돼요. 끝까지 이제 김구 선생님은 끝까지 김일성을 믿어보자 한번 입장이었고 이승만은 아니다. 이승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이 되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1949년도에 1949년 12월에 뭐가 이런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 같은 거를 경험해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뭘 만드냐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1949년 12월에 그래서 국가보안법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제 지키자 해가지고 1949년 나오고 뭐 이걸 자꾸 없애자 그러는 이유가 있구나. 1949년 12월에 국가보안법 만들고 1950년에 이제 6.25가 터지는 거죠. 6.25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다른 얘기는 좀 길어지니 나도 지금 생각 잘 안 나고 6.25까지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아니? 응? 뭉치면 살고 좀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야. 지면 살고 그 거의 늙어서 죽으실 때 그거는 이승만이 두 가지를 되게 증오했어요. 뭘 증오했냐면 공산주의랑 일본. 나중에 6.25가 터졌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가 남한을 도와주겠다. 근데 이승만이 한마디로 그냥 거절해버리죠. 일본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너네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면 니네 외놈 떼들한테 너네들한테 도움받지 않겠다. 이승만 대통령. 니네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아주 잔인하게 못살게 군 나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죠. 반일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승만을 친일로 몰아고 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노 재팬 우리는 말 못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참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이승만은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얘기까지냐면 나는 일본 하면 이승만이 온몸이 파였대요. 고문을 당해가지고. 예. 이승만이 독립운동하다가. 그래서 나는 일본만 생각하면 일본 총독놈의 간도 씹어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일본을 되게 증오했던 사람이거든요. 고문당하고 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억울하게 잡혀가고 막 그런 생이별하는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승만에게서 일본은 정말 극악무도한 적이죠. 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일본의 도움을 끝까지 안 받아요. 그래도 이제 6.25를 이제 이기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6.25가 보세요. 대한민국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사대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대주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 전에 이미 6.25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한테 우리나라의 우방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후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미국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들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우방이 되어달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방이 되어달라는 게 뭐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친미주의자로 몰아간다. 그 친미주의냐 아니면 그러니까 김용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승만은 사대주의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친중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친북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잖아요. 사대주의라는 거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바탕으로 우리가 중국 사대주의를 했던 거고 지금은 가치 동맹이잖아요.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 일본과 한미일 동맹이냐면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주의 시대가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래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나 이제 그쪽 공산주의들 교육할 때 미제 나쁜 놈들 일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나쁘게 교육을 해요 아이들한테나 거기 그 북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그거를 미국과 일본이랑 너희 친한 거를 꼭 이렇게 뭐 그런 걸 사대주의처럼 몰아가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해방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해방
그러니까 6.25 전쟁 직전까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이승만이 또 처칠도 만납니다. 처칠도. 영국의 처칠도 만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방국이 되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예견력이라면 예견력이겠죠. 예. 영국이나 러시아나 러시아는 그래도 러시아는 러시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나는 이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이지만 이런 거는 되게 나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면 38선을 만들었어 미국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북한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전쟁 전에 만든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6.25 전에? 예. 해방되고 나서 6.25 전에 만든 거거든요. 나는 통치. 그리고 왜 이걸 굳이 소련한테 얘기해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의 야욕을 몰랐고 또 공산주의 아까 또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일본에 대한 거고 어쨌든 공산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을 몰랐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란 국가도 세속적이고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는 나쁘다고 하다기보다는 나쁜 거는 지금 막 북한처럼 북한 주민을 자유를 억압하고 아니면 마오쩌둥처럼 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스탈린처럼 많은 사람 학살하고 이런 게 나쁜 거지. 개인의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고 국가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네 이해가 되는데 미국이 결국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본이 이렇게 일본 땅 못 그리겠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근데 나누는 것도 러시아 소련하고 같이 합의해서 한 거잖아. 그게 다 유엔 총회랑 이런 게 연관이 돼서 그쵸. 회의에서 그냥 미국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기보단 그때 그렇겠죠. 유엔 총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국제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스탈린은 일본은 우리가 분할 통치를 하겠다. 일본의 남쪽은 니네가 먹고 미국이 먹고 그쵸. 일본의 북쪽은 우리가 먹겠다고 처음에 그랬고 스탈린은 뭐였냐면 웃기지 말아라.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분할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다 통치하겠다. 스탈린은. 원래 야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탈린은 일본의 남쪽만 니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겠다. 그 대한민국 다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웃기다 안 된다. 대한민국이 남한은 우리가 통치하겠다. 남의 나라 가지고 왜들 저렇게 그냥 안 하자 그래갖고 서로 막. 예. 그래서 결국에는 38선이 개성까지예요. 개성. 잘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성도 남한 땅이었던 거죠. 개성도 남한 땅이었고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당시 38선의 경계로 우리나라 땅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강원도, 인제, 양구는 북한 땅으로 된 거잖아요. 고성, 속초까지. 그러니까 설악산은 우리가 못 갈 뻔했죠. 6.25가 안 근데 터졌으면. 어쨌든 중요한 건 나라는 자기 국민이 지켜야지. 그쵸. 자꾸 외국 권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만큼 약한 거. 그럼요. 우리나라가 약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6.25 얘기 이제 하고 이제 중간에 많은데 중간 얘기는 좀 뺄게요. 중간에 무슨 진짜 핵심 하나만 얘기하면 이승만은 대통령 되기 전에 수없이 미국에게 일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위험성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미국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었어요. 코웃음 때는 나중에 이제 진주만 폭격 한 방에 미국이 변해버린 거지. 야 이승만이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된 건데 이제 딱 여기도 또 말이 많아요. 물이 많이 많냐면 북한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너무 약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해요. 우리나라 군인이 너무 약하니까
미군을 좀 보내서 우리나라 같이 도와달라. 트루먼이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느냐? 왜 쳐들어오겠냐? 휴전선 조약을 맺었다. 무슨 조약을 맺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츠담 선언이나 카이로 회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카이로 회담을 통해서 소련이 이제 여기를 지배하고 미국이 여기를 지배하면 서로가 이 38선을 경계로 서로 이제 통치가 끝나는 그 지점까지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도록 약속하겠다고 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설마 김일성이 남한을 침범하겠느냐. 그래서 미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주한미군을.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다. 쟤네가 공산주의를 정책을 지지하는 이상 쟤네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다. 주한미군을 좀 보내달라. 근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21분, 정확하게 새벽 4시 21분에 북한이 탱크 16대를 앞세우고 우리나라 휴전선을 침범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지 중장이 우리 군정 통치를 했을 때만 해도 하지 중장 하는 태도나 보면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쵸. 아무 그냥 심각성도 모르고 소련에서는 김일성을 통해서 다 지금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제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와요. 빌리그람 목사님 나오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남한을 미국이 지켜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는 그냥 한 가지예요. 이유는 두 가지구나. 첫 번째, 남한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아내가 남한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선교사 나간 거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아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넘어왔어요. 새벽에. 넘어온 지 4일 만에 그러니까 경남, 김해, 마산까지 다 먹어버려요. 전라도까지 다. 제주도는 아니고 다 먹어버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 한강대교 폭파하잖아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송강남 그분은 자꾸 그것도 말이 많죠.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한강대교 폭파 이게 왜 폭파가 되냐면 넘어오니까 이승만 이제 이기붕 부통령 아니면 당시 조병옥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피신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를 딱 해요. 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아있는 이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이제 설득시키죠. 이제 총리들이 대통령이 죽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거나 같기 때문에 대통령을 영부인님께서 설득하셔서 피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승만은 화를 내죠.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놔두고 내가 나 살기 위해서 피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들이 머리를 써요.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 그 당시는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없죠. 지금 북한군이 청량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한쪽에서 노량진 한강을 넘어서 노량진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노량진까지 쳐들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때 5살이었기 때문에 노량진을 건너서 이제 6사단 장병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알려. 아버지가 6.25를 겪으셨나? 저희 아버지가 42년생이거든요. 42년생. 그래요? 42 그때 9살, 8살, 9살. 근데 이제 겪으신 분은 많죠 지금. 맞는데 이제 청량리까지 쳐들었다는 뻥이었거든요. 이 대통령 어떻게든 피신시키기 위한.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상 청량리면 청와대랑 바로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피신을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피신을 가기 전에 했던 육성방송이
VOE의 방송에서 육성 방송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 서울이 지금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는 이상 나도 떠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오늘 중으로 빨리 떠나라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다 떠난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대통령은 자기는 그러면 청량리까지 쳐들어왔다면 최대한 나는 7시간 동안 나는 시간을 벌어서 국민들이 피신 갔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 나는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받은 거예요. 의정부, 파주, 남양주가 다 먹혔다. 북한한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위에 더 이상 피신할 국민들이 없다는 걸 깨달은 이승만이 북한이 하도 공격이 빨리 들어오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강대교를 폭발을 시켜요. 더 이상 북한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피신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어디까지 데려가려고 하냐면 대구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까지 가자니까 이승만이 안 된다. 내 국민들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구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럼 대전으로 가자. 대전으로. 그래서 대전으로 가요. 대전으로. 그러니까 참모들은 대구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냥 대전에서. 근데 이런 디테일한 과정은 사실 알려져 있지도 않고 모르고 대부분은 비판하죠. 그렇죠. 이승만이 한강대교 폭파하고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그 여기서 이제 누가 오냐? 여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원래부터 친문이던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 얘기해서 북한이 미국을 침범했다. 3일 후에.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거 뭐지? 소련이 분명히 우리랑 지킨 약속은 뭐지?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었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메가더 장군을 보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을 대전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러 어디로 오냐면 수원 지금의 공군 비행장. 거기서 이제 메가더랑 역사적인 만남을 갖죠. 이승만이랑. 예. 그리고 북한은 다 먹은 거예요, 여기를. 부산만 빼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1950년 9월 10일 날 여기서 제5의 광복절 경축 행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김일성이 부산에서 통일 기념 광복 5주년 기념 행사 부산에서.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깨져버리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깨져버리죠. 그래서 메가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북한의 허리를 자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 어디일까 고민을 해요. 메가더의 기도문을 이제 있는데 메가더의 기도문에서 4군데를 메가더가 선정을 해요. 첫 번째 제일 영순위가 어디냐면 제일 영순위가 전라남도 목포 상륙작전. 두 번째가 주문진 상륙작전. 세 번째가 인천 상륙작전. 네 번째가 군산 상륙작전. 네 군데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번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메가더 장군이었다면 목사님은 어디에서 북한의 허리를 자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목포, 주문진, 인천, 군산. 주문진이 어디지? 동해 저기. 최근 전역한. 예. 목포는 전라남도 맨 끝이고, 주문진은 저 동해 맨 끝이고, 인천은 서해 맨 끝이고, 군산은 또 전라북도 저 서해안 쪽이고. 벌집. 옥상에 있었어. 옥상에 벌집이 있어? 자 보세요. 목포 상륙작전 근데 메가더가 이거를 상륙작전하기 위해서 3일을 고민해요. 기도하면서 3일을 고민해요. 어디로 가서 북한을 쳐야 남한을 북한 땅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이 사진을 여기만
근데 둘 다 네 군데 공통점 뭐냐면 다 바닥 다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고. 근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메가더가 생각할 때 목포는 밀물과 썰물. 그쵸, 밀물과 썰물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 인천을 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절대로 그 적군들이 인천에서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천을 택한 그쵸, 예, 아주 정확해 보세요. 메가더가 생각할 때 인천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구나. 그쵸. 밀물과 썰물 내가 때문에 들어가기가 밀물 썰물 때문에 그리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천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들어올 때 고생했겠네? 아니죠. 인천 상륙작전 못 보셨어요? 아니 봤는데 엄청 고생. 내가 그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목포는 일단 영순이었지만 목포는 제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포는 우리나라 너무 끝이기 때문에 여기를 쳐봤자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때는 지금 다 먹힌 상태인가? 그 부산만 남은 거 부산만. 여기 뺏기면 뭐 그러니까 미국이 또 우리가 또 미국한테 고마울 건 뭐냐면 차라리 미국이 여기서 전쟁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여기 북한 땅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끝까지 목포는 너무 끝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효성이 없고 군사는 아무리 이게 조사를 해도 군사는 밀물과 썰물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군사는 괜히 한미 연합군만 더 근데 그 밀물과 썰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거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인천을 택했는데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 날 해야 좋다는 게 뭐냐면 이것만은 잘 알아요. 그 이후에는 10월 5일까지는 물의 높이가 10m가 넘는데요. 근데 이때는 1, 2m밖에 안 됩니다. 9월 15일 그 시점을 통해서는 물의 파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날 놓치면 10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10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미 부산까지 다 먹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주문지는 또 주문 동해에서 조금만 강원도 쪽 올라면 다 산악이잖아요. 설악산이고 뭐 산을 넘어가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구나. 군인들이 그러면 지쳐서 싸우지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인천은 평지잖아요. 산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그 메가더 장군이 시간을 다투면서 저걸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적군 내에도 우리 스파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 스파이들이 그 정보를 캐내는 거 보면은 일정인가 그거? 네, 정보를 캐냈을 때 보면은 걔네들도 우리 내일 새벽에 북한까지 다 먹을까 오후에 갈까 이거를 정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먼저 쳐야 되는 거지. 그쵸. 북한까지 다 먹히면은 위아래에서 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인천전쟁 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랑 육군 1사단이 미국 함께 그러니까 메가더가 우리나라 군이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 해병대만으로는 들어갔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1사단 해병대. 그래서 미국은 웃긴 게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공군과 육군은 강화를 시켰어요. 근데 해군은 아주 약화시켰거든요.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메가더가 해병대가 완전히 이제 인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공군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공군을 보내서 아예 그 초토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근데 메가더가 반대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 근데 되게 정말 희생적인 결정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군에 다 죽을 수 있다. 나는 진짜 군인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리고 외국의 군인들이 타 나라에 와서 도와준다는 건 진짜 군인 그쵸. 희생 정신이 없으면. 그쵸. 그 결국은 해군으로 가겠다. 침투 작전. 예, 그래서 아예 허리를 끊어버렸잖아요. 여기를 쫙 끊어버리니까 여기 있는 북한 군인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탁월한 전략이었네. 예, 여기를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허리를 끊어서 우리나라 보병 저기 태평양 건너오니까 동해로 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히려 얘는 일로 왔어요. 인천 상륙 작전. 코를 찌르는 예. 동해 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이쪽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중문진 했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졌을 수도 오히려 있어요. 중국이 이쪽에서 왔으면 왔지. 그쵸. 응?
그리고 그 허리를 끊는다는 게 나는 잘 모르는데 고급과 통신과 이런 것들을 다 끊는 거야. 허리를 끊는다는 게. 식량도 다 맞아, 끊고. 그거 그러니까 있었어, 그 얘기. 지령을 못 받으니까 기타 작전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야 중간에. 그렇지. 그거 아주 전략적인.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면을 시키는 거예요. 선면시키고 나서 9월 15일 날 일어나고 9월 15일 날 낙동강까지 우리나라가 쳐들어가죠. 낙동강에서 북한 군대 선멸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서울 수복을 괜찮은 언제 서울 수복이 언제죠? 서울 수복이 서울을 다시 찾는 게 아무튼 있어요. 서울을 다시 찾고 이제 여기서 북진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제 또 VOA로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목소리 VOA가 뭐야? VOA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 그런 방송이 네, 있어요?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 대국민 연설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서 이제 구해낼 수 있게 근데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면 미국에도 방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보이스 오브 맞아요. 아메리카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이 광고를 뻥 때리는 거죠. 때렸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서울 수복 이후에 휴전선까지만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9월 그- 28일이면서 9월 28일인가요? 예,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돼요. 서울 수복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군인에게 명령 내려서 이제 북한을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 소련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격합니다. 어떻게 트루먼 대통령한테 소련이 먼저 북한 도와서 우리나라 쳤는데 무슨 미쳤다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만약에 레이건이었으면 그러라고 했을 텐데 북한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메가더 장군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가더가 못 올라가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은 올라가겠다. 북한이 먼저 휴전선 이 조약을 깨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올라가겠다 가지고 10월 1일 날 우리나라가 휴전선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생긴 거예요. 10월 1일. 돌파해가지고 여기를 우리나라가 다 차지해버려요. 만약에 그때 네. 올라갔으면은 러시아랑 미국이 더 전쟁이 났을까? 소련이랑? 그 미국이 이제 안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 너무 큰 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 속초, 인제, 경기도 철원, 연천까지는 다 이제 우리나라 땅이 된 거고 여기는 개성은 못 찾았어요. 예, 개성은 그냥 뺏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 끝이면 중국이잖아요. 여기까지 쳐들어 올라가요. 그 우리나라가 평양에 지금의 보병 1사단 전진부대가 선생님 어디 전진부대 넣으신 거 아닌가요? 공군이구나. 전진부대가 평양 김일성 대학에 태극기를 꽂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될 뻔했어요. 예. 그래서 평양까지 우리나라가 다 먹었어. 먹으니까 미국에서 놀라운 거예요.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끼리? 우리나라만 쳐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은 그 올라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의 6사단 청성부대가 대동강까지 가가지고 대동강이 여기죠? 대동강 가가지고 수통 물을 채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정부에 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근데 어떻게 다시 내려왔어? 했는데 중국에서 이내 전술 네. 중국이 1951년 진짜 1월 4일 날 1사후퇴 때 중국이 쳐들어와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무슨 이 좁은 땅덩이에서 너무 많은 희생이 북한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김일성의 평양 또 이쪽에 있던 여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중간에 막힌 거죠. 막혔을 때 그제서야 또 이제 미국이 또 도와주기 또 시작하고. 그래서 북한을 이기고 결국 여긴 못 찾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전쟁이.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고 4.19 이 얘기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고 아무튼 이런 개념이에요. 책은 거기까지 나와요? 거기까지?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이 죽는 것까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길어지고 그리고 아무튼 나머지는 책을 사서 읽어. 대충 이 정도만 봐도 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역사죠. 그럼 지금 정부에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승만이 친일파다. 친일파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진 않고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아까 남북만의 통일을 왜 외쳤냐 이승만이 선언한 거 뭐죠? 그 당시 김구랑 남한만의 단독 정부 한다는 걸 뭐라고 하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남한만의 단독 정부요? 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결국 나뉘었다. 나뉘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외치는 세력이 지금 좌파 정부잖아요. 평화 통일을 김구가 국부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김구를 더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우파 진영, 보수 진영이나 자유 진영이죠. 이쪽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아유. 네네. 아니 저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여기 선생님 나이대가 30대신가? 30살이요.